정치슈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제가 이 시대의 양심한 게 어제 제 팬이 보내준 문자입니다. 정의의 화신 이 시대의 양심 정봉주 의원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권성동. 자, 국회의원 사촌 동생도 강원랜드 인사청탁 의혹. 자, 도대체 어디까지 했습니까? 공인으로서의 갈 길을 잘못 가고 있는 분들. 자, 가계부채 종합대책 오늘 발표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2,500 돌파. 자, 경제는 심리가 살아나고 있죠. 경제 좋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치율 조사 기간 저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반했습니다. 노브레인이 부릅니다. 넌 내게 반했어. 넌 내게 반했어.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들어갑니다. 이름하여 뉴스 브리핑. 자, 바쁘셔서 TV 못 보고 신문 못 보고 기사 못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신문 못 보신 분들께 오늘 뉴스 브리핑 30분만 들으면 하루를 관통합니다. 자, 뉴스 브리핑 함께 하실 원포인트 뉴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축하합니다라고 한 분이 부인이에요? 예, 이름은 제 와이프와 똑같네요. 박수진. 네네. 오호. 부인이에요? 네. 집사람. 정상근 기자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번 틀어주세요. 중간에. 중간에요? 끝날 때. 분량이 또 없어지네요. 축하합니다. 자, 박수진님, 그래도 남편 이렇게 고생하는데 생일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가정. 애는 몇 명이에요? 아직 없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빨리 나이죠. 네. 조국과 민족에 충성하는 길은, 애국하는 길은 애 낳는 길이다. 네네. 예. 둘도 부족하다 셋만 낳아 잘 기르자. 셋까지는 좀 그렇고요.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번 주까지, 다음 주 초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 SBS 정봉주의 정치쇼 진행자 정봉주 딩동댕 전화 오면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네. 이번에 한 10% 나와야 돼요. 아직도 안 끝났나 보네요. 예. 청취율 조사가. 그럼요. 우리 여기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네. 10명 되면 1%예요. 왜냐면 1000명 조사하는 거니까. 예. 샘플이 1000명이니까 20명 되면 2%예요. 30명 되면 3%. 50명만 전화 받았고 나 전화 받았습니다. 이거 올려놓으면요. 그냥 5%. 쭉 가는 거예요. 5%면 상당히 높은 거죠. 2%만 돼도 라디오에서 여기 그 FM에서요. 사장님이 날마다 얻고 다녀요. 네. 엄청나게 높은 거죠. 주차장서부터까지 얻고 올라. 2%만 돼도. 네. 예. 이미 돌파했어요. 2%는. 이미 돌파했어요? 그러면 오래전에 돌파했어요. 이제 목표를 더 이제 Once 높게. upon a time. 네. Man in Black. 제가 오늘 Man in Black 아니에요.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정지희님, 검은 옷 입고 왔다고. 검은 옷 입고 오셔서. 예. 네, 갑자기 청취율 얘기하다가. 정지희님, 도사님 블랙으로 입으니 더 멋있으시네요. 땡큐. 송명경, 항상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 남겨요. 내용들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홍도사님 화이팅. 자, 정상근 기자님도 화이팅. 네, 자, 감사합니다. 기사 뭐 가져오셨어요? 국가정보원이 2009년 4월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 그 검찰에 고가식의 수수로 망신을 줘라. 적당히. 네, 적당히 망신을 줘라. 예. 네, 이런 말을 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이 개혁위원회에서 23일 그 산하에 있는 적폐청산 TF로부터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공표를 했는데 그 2009년 4월 21일에 그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측근인 한 국정원 간부가 그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만나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고가 시기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울러 국정원 직원들은 그 하금열 당시 SBS 사장을 만나서 그 노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을 적극 보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또 현 KBS 사장인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이었죠. 예.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에게는 200만 원을 건네면서 국정원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예. 청탁을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 네. 200만 원 주고. 그때 200만 원 지금 그 느낌으로 하게 되면 한 4,500만 원 느낌이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니죠. 2009년인데요. 그렇죠. 8년 전이요. 8년 전이긴 하지만. 그럼요. 10년인데요. 뭐 그렇게 임금 상승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물가 인상만 1년에 한 3%에서 5%좀 잡아도. 네. 40% 아니에요. 뭐 어쨌건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 KBS 당시 보도국장이 만약에 2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예. 좀 너무 그 뭐랄까 하여튼 KBS 보도국장이라는 지위치고는 적은 돈에 이렇게 쉽게 움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죠. 사람이 캐릭터죠. 소액 매수가 가능한 사람. 아, 네. 네. 그렇게 되면 뭐 어쨌건 그릇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종기 그릇. 네. 간장 종기. 네, 어쨌건 그렇습니다. 다만 예. 그 하금열 SBS 사장하고 예. 고대영 KBS 사장 측은 네, 이 사실을 부인을 하긴 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 관심은 좀 가져야 되는 게 그 고가의 시계라고 하면은 그 논두렁의 시계를 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받아갖고 수사가 조여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 권양순 네, 여사가. 권양순 여사께서 이렇게 버렸다고 했는데 여사께서. 그런 표현과 관련해서는 이게 국정원 발인지 아니면 검찰 발인지는 확인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하지만요. 지난해 말 네.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그 사자성어, 네. 고사성어 뭔지 기억나세요? 지난해 말이요. 예. 되게 지난해 희망적인 말에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아니죠. 하는데. 지난해 말에 막 국정원 그 최순실 게이트, 네. 국정농단이 퍼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올해 말하면서 사실은 내년도 2017년까지 같이 포괄하는 걸 뽑은 거죠. 기억나세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럴 때 하는 얘기예요. 올해의 상황을 두고 천라지망, 하늘의 망과 그물과 땅의 그물은 네. 성기성기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크고 넓어서 숨을 곳이 없다. 도망갈 곳이 없다. 네. 예, 이분들한테 한마디 해줘야 돼요. 우리가 세금 내서 만든 국정원이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네요. KBS가 천라 지망 네. 망이잖아요. 망 하늘에 뭐 그물 땅에 망 이런 건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내서 만든 국정원 그렇죠. 우리가 내서 만든 KBS 수신료로 운영이 되니까요. 그러면 그런 게 당신들 그렇게 장난치는데 이 장난감으로 보였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숨을 곳이 없다. 네.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범죄자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랄까 하여튼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마타도어를 이렇게 그럼요. 언론, 국정원, 검찰이 결탁을 해서 했다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화가 나서 방송 진행을 못했어 이런 거 보면은. 네, 잘 하시는데요. 네. 지금 열이 받아갖고 네. 이걸 지금 들으라 그러면 번쩍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인격이 네. 이미 쥐에게 잡혀서 감옥을 갔다 온 뒤에 인격이 성숙해서 네. 참으면서 사는 주입니다. 네,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네요. 왕지목의 방울은 누가 달까? 네, 그렇죠. 요새 얘기해 보세요. 감옥 갔다 오면 부인이 우리 남편 영웅이래요. 제 와이프가 감옥을 갔다 오면 박수진 씨가. 자, 두 아닐걸요? 번째 뉴스. 네,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요 정도로 하면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다 알아듣겠죠? 네, 그럼요. 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적당히 국정원과 검찰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방송사까지 끼고 망신을 주는 쪽으로 갔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두환 정권 5.18 조직적 은폐 시도? 네, 그렇습니다. 그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23일 그 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1985년이죠. 그 80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5.18 관련 사실을 왜곡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졸렬에 80위원회 80년 5일 광주항쟁에 있었으니까 80위원회. 네. 그러니까 왜 이름을 80위원회 이런 식으로 지었나라고 하면은 그때 상황을 좀 추측해 보면은 그때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 있었고 그 5.18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굉장히 방화 사건이 아니라 점거 사건이군요. 네, 5.18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굉장히 분출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때 80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뭔가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80위원회라는 이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껏한 게요. 거기 이제 이분들이
그 경북 뭐 대구 이런 데 출신 아니에요? 네네. 그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 있어요. 아 그렇죠. 아 생각지도 못한 관점을. 그냥 상상력이 그 수준이에요. 저렴한 사람들. 그렇군요. 어쨌건 예. 이 80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80년을 뜻하고 또 보니까 익숙하거든. 팔공산. 팔공산에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부처님 상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가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히말라야 산이 가보지 않으면 없어요? 아니요 뭐 있겠지만 뭐 어쨌건 큰 불상이 있는지는 잘 모르죠. 생일날 오늘 좀 버벅거리시네. 아 힘드네요 진짜. 이 프로그램이 제일 힘들어요. 네. 자 조직적 은폐 시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80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육군본부에 네.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요거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군인들의 체험 수기라는 게 있는데 예. 요게 85년하고 88년에 작성이 됐대요. 근데 이 체험 수기에 한 공수부대 요원이 그 폭도들을 200에서 300m 거리에서 그 지면 사격과 공포 사격으로 쫓아보냈다. 이런 대목을 쓴 게 있었는데 여기서 지면 사격이란 단어가 수정액으로 지워진 흔적이 있답니다. 오. 왜냐하면 공포탄을 지면으로 쏘면은 예. 탄환이 튈 수가 있잖아요. 탄환은 없지만 예. 어쨌거나 뭐 이렇게 실탄 같은 경우에는 튈 수가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 조준 사격으로 오해받을 수 있겠다. 혹은 조준 사격의 느낌이 있으니 지워버렸다. 네, 그 수정액으로 삭제된 흔적이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5월 21일 집단 발포가 이루어졌을 때 무릎사 자세로 집단 사격했다. 뭐 이런 수기 내용이 있었어요. 조준 사격이네요. 그럼. 조준 사격이죠. 무릎사 자세는. 네, 이런 충격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88년 발간된 체험 수기와는 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네. 네, 한마디로 이렇게 80위원회라는 곳에서 은폐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추명호 최순실 보도 이틀 뒤 국정원 자료를 폐기했다. 네. 얼마 전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죠. 네. 네, 이 추명호 오민석 부장판사. 네. 이 추명호 국정원 국장이라는 사람은 그 국정원 직원인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는. 비선 보고를 네. 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했고. 그렇죠. 최순실 관련 보고했는지는 그때 당시 보도가 나올 시점에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근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추명호 국장은 이미 증거인멸을 했다는 거죠. 했죠. 네. 그럼 추명호 국장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가 들어가야 할 것이고 네. 이상하게 오민석 부장판사를 제가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예. 몇 가지 뭐 다른 사례가 있었나요? 아니요. 이렇게 이제 보도 자꾸만 논란이 되면 제가 이름을 기억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머리가 나빠갖고 한번 기억한 것은 많이는 기억 못하는데 한번 기억하면 평생 기억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제 이름은 기억 못 해주시길. 아, 못했어. 계속 보고 있잖아. 정상근. 예. 네. 오늘도 상근 하시나요? 아, 예. 아, 힘들어.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추명호 국장은 게다가 또 최순실하고 계속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JTBC가 태블릿 PC를 보도한 이후에 10월 24일. 네, 이틀 뒤에 이 자료들을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네. 또 게다가 여기에는 국정원 감찰실장의 승인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정원의 조직적 은폐도 의심이 좀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어쨌건 이런 식으로 증거를 은폐를 해서 그 당시에 11월에 국정원이 추명호 국장에 대한 감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은폐를 했으니 결국엔 이 감사가 무혐의 결론이 나왔었는데 좀 다시 한번 네, 검찰에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한쪽은 그냥 권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조직과 집단은 그냥 무혐의에 덮어주기 급급하고 이게 나라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 그 많은 1,700만 시민들이 네. 촛불 등에 맞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니야 이게 나라냐고. 얼마 안 있으면 그 네.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온 지 1년이 되는 그렇죠. 네, 날이기도 하죠. 10월 25일인가 26일이 첫 번째 촛불을 들었던 날인데요. 네, 아마 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 그주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그주 토요일에 아 네. 오늘 태블릿 PC 보도된 딱 1주년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24일. 아 그러네요. 벌써 훅 지나간 것 같은데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네, 촛불을 들고 이 추운 네. 날씨에도 계속 네, 엄청난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셨죠. 예. 첫 번째 촛불이요. 10월 22일이었네요. 아 그렇군요. 예. 태블릿 PC 보도 나오기 직전. 예. 네. 그때는 많이 안 모였고 10월 29일 그다음 11월 5일이 아마 그때 100만이 돌파되는 시점이었을 거예요. 네. 11월 5일이.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예. 여론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었습니다. 여론이 그 촛불 쪽으로는 좋아졌죠. 촛불 쪽으로 많이 모였어요. 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자, 그럼 추명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가
할까요? 검찰에선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뭐 검토 중이라고는 하는데, 근데 사실 검찰에서 제출했던 영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법원이 상당히 기각을 많이 한 좀 그런 상황이어서. 알겠습니다. 네. 자, 생일을 맞이한 정상근 기자님. 네. 암만 생일에도 끝내야 됩니다. 인사하세요. 네. 감사했습니다. 예. 자, 저는 광고 듣고 2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화요일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일주일에 가장 강력한 수다. 언니들의 수다. 언니 뉴스. 자, 함께 하실 분들 최민희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내가 얘기했잖아. 해병대 의원 최민희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님 하면 인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다시 할 때까지. 최민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자,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언니 뉴스의 업서버입니다. 업서버예요? 왜 이렇게 굵어요? 예. 아니, 언니가 아니고요. 언니 뉴스에 없어버리겠대요. 예, 잘못했습니다. 예. 여의도 양지탕은 왜 갑자기 설렁탕 드시러 한번 가셔야죠. 양지탕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양지탕을 10그릇 먹으면 양지열이에요? 정말 오늘 이건 너무 아재 개그 장렬이에요. 이건 초등 개그예요. 아재 개그가 아니라. 근데 돌아서면 기억나요. 그래, 양지열을 안 까먹겠어요. 약간 이불킥하면서 생각나는 농담. 자, 거란 사이. 예,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귀에서 고란사가 징징거리죠. 진짜 밤에 잘 때마다 생각이 나서 산재 청구해야 될 것 같아요. SBS에. 예. 자, 첫 번째 뉴스. 공공기관 채용 비리 원천 봉쇄 가능한가? 최민희 의원님. 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였었죠. 아주 멋있었어요. 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왜 멋있냐? 우리 같은 머리는 절대 못 외워요. 양지열은 외우는데 예. 양지설렁탕 이런 거는. 기평과 공결정. 정의. 예? 그게 뭐냐? 기회는 평등하고 과공. 보통 저렇게 앞 글자 따서 외우는 게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기평과 공결정. 근데 무의미 철자는 외우기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셨다는 거야. 이 내용을 못 외우는 건. 그럼요. 이해 못했어요. So cool. 예. 이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이거 평생 이해해도 안 되는 거지. 철학적 배경이 있는 건데. 의문의 일패 최민희. 그거를 몰라요, 저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수비 회의에서 이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심지어 전수조사해라. 이런 강원랜드 때문에 이렇게 불거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민영사상 책임을 묻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 이따 우리 양 언니가 법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고요. 우선 국감에서 하시네 그냥. 아닙니다. 국감에서 드러난 실태를 보면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인데요. 2012년, 2013년 강원랜드 최종 합격자 수가 518명입니다. 518명. 그런데요. 청탁한 사람 있죠. 청탁 대상자가 625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탁 대상자. 5.18 항쟁 6.25 전쟁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네요. 그런데 이 청탁 대상자 650명 전원이 518명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 청탁자라는 거 100%. 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백에서 밀리면 떨어진 거예요. 백이 그렇죠. 있더라도. 그래서 보면 청탁자 명단에 우리 PD가 관심 있어. 입이 여기도 옷다 떨어졌나 봐 우리 PD가. 그래서 이게 웃기는 게 소관부서인 문체부 청탁, 지경부, 고용부, 경찰, 시도의원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국회의원도 7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팟캐스트면 야삐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한 분은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은요. 변호사 시절 사무장의 아들. 이게 다정도 병인양이지. 다정도 병인양. 사무장 아들까지 챙겨주는 이런 다정도. 그리고 권성동 의원 사촌도 인사청탁.
권성동 의원 대상이라고 오늘 아침 하고요. 뉴스 보니까 권성동 의원 동생 이름이 권은동이던가요? 네. 그분도 청탁을 했다라고 또 일부 네.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촌도 있고 뭐 하여튼 아주 복잡한 지금 상황입니다. 권은동 씨는 지금 뭐 하죠? 그 건설업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인사청탁뿐만이 아니라 강원랜드 주변권 관련해서 사업권 의혹도 따낸 걸로 의혹이 제기되는데 본인은 물론 손실만 봤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확인을 있습니다. 해봐야 되는데 축구협회 감사 네. 그것도 권성동 씨 동생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작가분들 확인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축구협회 감사. 그래서 오늘 예. 오전에 실시간 검색어에 1위 한 포탈의 1위가 계속 권성동 국회의원 1위 차지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권은동 맞네요. 강원도 축구협회 회장이고 전 대한축구협회 감사. 야, 봉도사님 진짜 예. 머리 좋아요. 아. 예, 그런데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왜 국회의원 하다 보면 후원 받잖아요. 그 고액 후원자 조카까지 부정 청탁으로 입사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고액 후원자의 조카입니다. 그렇죠. 염동열 의원의 조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돈 8종까지 해먹었냐 이런 비아냥이 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더니 우리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150명을 공채했는데요. 예. 이 중에 10%인 16명. 10%가 예. 금감원, 국가정보원, 은행 주요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또 아는 사람 을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심상정 예. 의원이 폭로했습니다. 근데 이게 금감원 전 부원장의 추천 사례도 2건인데 이거는 금감원 부원장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감독기관이니까 그렇죠. 은행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막 터졌는데요. 이 방식도 진짜 치졸해요. 서류 전형의 경우 내가 청탁한 사람이 인적성 점수가 낮으면 인적성 점수를 참고사항으로 바꾸는 거예요. 중요 기준이었는데. 막 룰을 막 바꾸는구나. 예, 룰도 바꾸고 뭐 그러니까 좀 아까 우리 고량 기자님 말씀대로 백이 세면 들어가고 백이 약하면 못 들어간 거 없으면 아예 대상도 안 되고. 백이 정말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청탁인데 백이 막 20개씩 동원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 옛날에 제가 자랄 때 저희 아버지랑 그 친구들이 얘기할 때 빽 하고 죽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빽. 그래서 얼마나 절실하다 막 가슴에 사무쳐. 근데 그게 70년대 얘긴데 이거는 지금 2010년대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2010년, 11년, 12년, 13년 뭐 이런 때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 퇴행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지난 분노스러워. 9년 동안 진짜 나라 안 망한 게 비정상이에요. 국민들이 건강하고 국민들이 훌륭해서 안 망하고 버텼던 거지 이게 나라예요 진짜. 이 같은 처지인 청년 중에 한 명은요. 예. 186군데에 입사 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인턴 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겨우 한 군데 됐는데 진짜 이 청탁 비리를 보고는 분통이 터져갖고 지금 청년 분통 시대예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 은행도 사실 그 국가 정부 지분이 있는 은행이고 뭐 강원랜드도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이죠. 이러니까 이게 드러난 거지. 사실 사기업은 이건 뭐 옛날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많을 텐데 다만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사기업은 약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백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겠거니. 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공공기관이잖아요. 근데 그 사기업은요. 그럼 공정하게 해야 되는 아니 거잖아요. 고 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인정을 하면서도 또 다른 부분이 사기업은 오히려 깨끗한 게 사기업은 자기 기업에서 일을 할 사람들을 뽑고 그 기업에 이익이 안 될 만한 사람은 안 뽑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예 TO가 있어요. TO가. 그러니까 TO가 아예 TO가 있어요. 아예 두 분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사기업의 청탁인지 뭔지 최고의 금수저는 저는 다스에 들어간 이시모 씨 같아요. 이시X 씨. 거기는 금수저라고 얘기하면 거기 돼요. 금수저가 거기는 아니라 금수저가 그냥 아니죠. 거의 자기 거죠. 그냥 몸에 내장이 금해요. 그분은 들어간 게 아니죠. 자기 건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 여기 뭐죠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정봉주의 정치쇼. 정치쇼 우리 듣는 가족분들이 같이 열받아야 할 게 이 권성동, 염동열 이분들이 청탁 논 핵심 아니에요. 네. 이게 함승희 지금 사장 이분이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함승희 현 사장이 정의롭게 이것을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감에서 그래서 두들겨 맞으셨죠.
정의롭게 공개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픈된 스토리예요. 네. 네. 그러나 그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 뭐냐면 권성동 강원도 지역구죠. 네. 염동열 강원도 지역구죠. 네. 함승희 의원은 노원구 저한테 17대 싸웠고 저한테 진 사람이에요. 노원구가 지역구인데 고향은 또 강원도예요. 네. 권성동 염동열 이 두 분이 내년 강원도지사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후보예요. 근데 강원도지사 자리를 놓고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다 공개한 거예요. 그 내부 폭로전이라는 얘기세요? 내부 폭로전이에요. 사실 함승희 그분도 정말 많은 문제를 이번에 드러냈잖아요. 강원랜드 돈 가지고.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런 거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래네. 이들이 그 보이는 게 청탁 문제는 정말 열받는 거고 그 밑에 이 권력 투쟁하면서 이게 또 불거진 거예요. 근데 정우택 대표 말을 잘못하셨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는 정상적 속담이고요. 똥 묻은 개가 오줌 묻은 게 나무란다. 뭐 이렇게 돼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아니, 똥 묻은 개가 더 똥 묻은 게 나무란다. 그렇죠. 지금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말씀하신 정봉주 의원 말씀하신 게 맞고 이전 투구한 거라면 문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까가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네. 문 대통령께서도 나오셔서 강력히 민영사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셨지만 처벌하기가 참 애매해요. 네.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안 됐던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수사에 걸려 몇백 명 걸려도 한두 건 되는 게 정말 공문서를 위조했다든가 이런 정도가 아니고는 처벌이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한 거래를 주고받은 게 별로 없어요. 왜? 강원랜드요? 어차피 저는 강원랜드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긴 한데 어차피 그냥 놔둬도 돈이 마구 떨어지는 데입니다. 꿀단지예요. 1조 내지 1조 5천억 정도의 수익이. 그 뭐 특별한 영업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관리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대가를 주고 청탁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눠 먹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이 되기가 어려운 거고 배임수재 같은 게 되기가 어려운 게 누군가에게 부정하게 뭔가 흘러갔어야 되는데 어차피 남아 돌아가는 거를 그냥 자기네들끼리 나눠 가진 모양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사람들 내보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내보낼 수도 없어요. 그 내보내려면 자기 경력을 허위로 조작했다든지 이런 탁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안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그게 문서 위조가 아니라는 아무것도 네. 없는 거예요. 직권남용이 되려고 해도 직권남용도 되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압력을 넣어서 이 기관에서 해서 마지못해서 들어줬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나눠 먹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도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에 뭔가 민원이 있는데 그걸 해결해 주기엔 대가로 한 거 그것도 아니고 뇌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규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규정을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네, 그 규정 규정을 만들어야죠. 새로 만들라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예.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후원의 대가성, 후원금의 대가성 문제가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기에 후원금을 주고 청탁을 했다.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그 보통 우리 국민들 이분들 열받지 않고 그리고 이게 정상화되는 쪽으로 가야 되기 위해서 이 규정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고요. 예. 요건 지금 국감에서 나온 건 일부 사례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한겨레 신문에서 예. 한 2달에 걸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 채용 비리를 다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사를 한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게 지난 9월에 이미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공공기관 313곳을 채용 감사한 5년 자료를 전수조사했대요. 예. 채용 감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공기업 58곳에서 최소 578명이 부정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합격 취소된 건 2%뿐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정말 분통 털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은 시내 직장이라고 그럼요. 해요. 근데 이 시내 직장이 이렇게 비리가 넘쳐나고 거의 이 자료 보면 예. 그 16%? 예. 예. 그러니까 이상. 이렇게 사람을 그냥 소위 막 뽑아도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된 사람을 뽑아도 조직이 굴러가는 건 그만큼 조직에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공기업 구조조정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사람들이 공기업을 욕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또 뭐냐면 이렇게 부정 입학, 부정 취업되면서 이 기회를 박탈한 다수가 피해자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그러니까 영문도 모른 채 수많은 청년들은 들러리를 선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가 진짜 붕괴되는 게 처벌할 길이 없다. 지금 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공개 특채의 경우는 이게 비공개 특채가 또 있었어요. 그거야말로 그거야말로. 근데 이 비공개 특채는 아주 대놓고 예, 특혜. 특정인을 위해서 맞춤형 공채를 합니다. 아예. 그다음에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규정 오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규정을 쭉 정해놓고는 규정의 한 부분을 이거 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이건 성적을 20% 반영한다. 면접을 50% 반영한다. 근데 내가 그 청탁받은 사람이 면접을 못했어요. 그럼 이 면접 50%를 10%로 바꾸는 이런 식의 일들 예를 들면 그게 비일비재했다는 거고요. 근데 감사원의 경우가 딱 그 말씀을 했는데 부정의 의도가 불분명하다. 이거 진짜 속 터지는 얘기. 부정의 의도가 불분명한 게 아니라 분명하죠. 예. 알겠습니다. 아침부터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이 열받고 있습니다. 이은경님 이런 정말 아침부터 혈압 오르게 하네요. 태백산맥에서 배웠던 찰진 욕돌이 다 나오고 있어요. 9003님 천안 삼안역의 양기철 지사입니다. 점잖은 중년 여성분이 라디오를 듣더니 이 프로가 뭐예요? 묻길래 FM 103.5 정봉주의 정치쇼. 봉도사님 저 17대 1 전도사 맞죠?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짝짝짝 박수. 잘하고 계세요. 잘 보여요. 아주 의원 나와요. 오늘 아침에 두 분이 아주 케미가 좋으신데.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살짝 스쳐가는 깨알 정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 안을 만들었는데 검찰에서 법무부가 자체안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금감원을 뺐어요. 네, 자, 오늘 뺐죠. 당장 금감원 이런 비리가 나오자는데 이걸 왜 빼요? 그러게요. 왜 빼요? 뺐어요. 법무부 안에는 예. 검찰 개혁안이 너무 공수처안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정부안이 너무 크다 그래서 자치적으로 하면서 대상을 뺐어요. 정무직만 1급, 2급 그 토착용 비리 먹이사슬인데 다 빼고 정무직 장차관만 넣겠다고. 장차 제가 이제 그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웬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으면 정무직들이 들어가서 의전만 하다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럼요. 2년 3년 있어봐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네 장관님 차관님 그리고 빨리 나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밑에는 다 자기들끼리 토착형 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급, 2급이 사실상 실세입니다. 토착 실세. 사실 저는 예전에 비슷한 사례들을 그 큰 공기업 말고요. 지방에 가면 지방에서 지자체에서도 기업들을 많이 만듭니다. 거기는요 정말로 사돈의 8천들이 다 직원인 경우들도 정말 많아요.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어떻게 진짜 세계 경제 10위 갔는지 모르겠어. 국민들이 너무 열일해서. 너무 열일해서 진짜. 자, 다음 뉴스 코란 기자님 오늘 방청객 모두 지금 너무 화가 나셔서 너무 화가 나서 좀 말씀을 못하죠. 입을 벌리고. 아까 입 벌리는데 목에 싹 들어갔다 놨다. 아니 저도 청년이었다가 이제 취업을 하고 이제 애가 생겨서 제 애가 취업할 생각을 하면 사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부모 마음이 있어요. 나는 저런 백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지만 그런 백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못 될 것 같은데. 그런 현실적 고민을 하죠. 그렇다면 이 사회를 그런 백이 안 통한 사회로 만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심플 간단해요. 아니 논리 청탁 해본 적 없죠? 누구요? 난 청탁만 받으면서 인생을 살았죠. 받았는데 해준 적이 없잖아요. 할 수가 없죠. 능력이 없는데. 아니 국회의원 시절에. 아니 그리고요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고 국회의원이 제일 그 모양 빠질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 인사청탁할 때. 그럼요. 인사청탁 딱 받는 순간에 속으로 너도 이제 에어컨 틀기 위해서 밖에 내놓는 게 뭔 줄 아세요? 실외기요. 그러니까 딱 인사청탁 받는 순간 저런 슈레기. 아니 그리고요 저는 일체 안 만나고 로비 안 받고 그랬더니 딱 1년 그렇게 했더니 그 이후로는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러고 나서 안 되잖아요. 사방이 적막하다. 그 의원 시절에는 인사청탁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저는 그쪽에 힘이 없어갖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 인사청탁 받는 대상자가 불이익 당할지 몰라요. 이래야 돼요. 그걸 좀 제가 강성현에서 기관에서 싫어해요. 제가 인사청탁하면 떨어질지 몰라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이호철 전 수석이 그 청와대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싹 없애가지고 연락 안 돼서 한동안 친인척들한테 욕 많이 먹었다. 문재인 비서실장은 5년 동안 전화번호 바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요 에어컨 안 켜고 살았어요. 실외기가 없으니까.
고란 기자님. 네. 이번에는 뭘 좀 하시죠. 이번에는 제가 열일을 좀 하시죠. 네. 이게 저한테는 정말 와닿네. 제가 기자니까. 예. 이게 바로 그 네이버 뉴스 조작. 뉴스 조작이 아니라 뉴스 배치 조작이죠. 이 얘기는요 말하자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네. 사실 의심만 나오고 그랬을 거라고 했는데 네이버가 이거 명예훼손이다. 우리를 모욕하는 거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결과적으로 조작을 시인했습니다. 지금 셀프 모욕을 했네요. 셀프 모욕을 했죠. 이 보자면 20일 날 한 스포츠 온라인 전문 매체가 스포츠 온라인 전문 매체 광고 듣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네. 제목만 듣고.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3부 순서 언니 뉴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봉도사님 제가요. 언니 뉴스. 누가 하는지 얘기해줘야죠. 최민희 의원님, 양절 변호사님, 고란 중앙일보 기자님. 우리가 중간 사이에 인트로 구라 풀다가 다 터졌어요. 그래요. 제가요 고란 기자님 얘기 들으면서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아직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고란 기자님이 아까 제목만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저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청취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자, 고란 기자님 계속 쫙 풀어주시죠. 그래서 이게 스포츠 전문 온라인 매체 이게 이제 밝힌 데가 주제가 네이버가 뉴스 배치 조작했다. 인정했다. 이전까지는 다 네이버가 이건 음해다. 이건 우리의 명예훼손이다. 하고 이전까지는 뉴스 조작했냐 그러니까 네이버가 네버 그랬죠. 뉴스 조작이 아니라 뉴스 배치 조작. 예, 뉴스 배치 조작. 근데 사실 이게 편집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눈에 잘 띄게. 그렇죠.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 신문으로 치자면 신문 일면에 오늘 무엇을 담을 것이냐. 이거 자체가 이 신문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기자구나. 어머, 고란사가 진짜 절인 줄 알았던 거야. 그렇다면 여기 네이버에서는 자기들은 기사를 안 쓴다. 자기들은 언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편집권을 독점하고 있어요. 거의 사실상. 지금 포털의 70% 뉴스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언론이라고 봐도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언론 아니거든요. 오랜 논쟁거리예요. 그러니까 언론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은 언론 기능을 하는 거죠. 전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빅브라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네이버가 모든 언론사의 뉴스를 갖다 놓고 자기들이 편집권을 행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는 안 받고. 그렇죠. 그래서 이 스포츠 전문 온라인 매체가 보도를 한 내용이요. 지난해 이제 프로축구 연맹 홍보팀장이 네이버의 스포츠난 담당 간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 지난해 10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 2분에 어떤 그 오마이뉴스라는 매체가 보도를 한 게 있었거든요. 프로 연맹을 비판하는. 그랬더니 그 이사에게 네이버 이사에게 휴일에 연락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면서 이 K리그의 기사 관련한 부탁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한다. 이번 한 번 부탁한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다는 건 전에도 계속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사 댓글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메인에서 뺐으니까. 노출이 확 줄어버렸죠. 그렇죠. 그랬더니 A 이사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거 문자를 공개를 했죠. 그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했던 얘기인데 어디서 배우긴 이상한 걸 배워갖고. 그러게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이번에는 네이버 대표가 20일 날 사과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뉴스 배치 조작한 거 맞다. 근데 여기서 다들 의문을 제기하시는 게 뭐냐면 Why? 그렇죠. 아니 그렇게 의심만 하고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공개를 했을까? Why 이 at this moment? 그렇죠. 대표 해명이 이겁니다. 이건 네이버 뉴스가 아니다. 네이버 스포츠다. 그런데 네이버 스포츠는 사실 네이버에서 왜 야구 중계 같은 거 하고 스포츠 중계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언론 뉴스 배치를 하는 역할도 있지만 그 중계권을 따고 하면서 거기 연맹하고 같이 일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뉴스를 그 배치하는 쪽과 연맹하고 협력하는 쪽이 같이 같은 부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협력하다 보면은 서로 뭐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지연 말단적인 일이다. 그렇죠. 이거는 네이버 뉴스가 아니라 네이버 스포츠의 근데 문제다. 저희가요 네이버 뉴스에서도 특검이 최순실 관련한 삼성과 관련한 뭔가 그 폭로 그런 관련 폭로가 나오면 그거 축소시키고 그랬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 대표는 이번에 왜 인정을 했냐 보면 이거는 네이버 뉴스와 다른 네이버 스포츠다.
이게 같이 섞여 있어서 문제인데 우리가 이걸 분리를 하겠다. 이게 네이버 연애도 마찬가지인데요. 완전히 그것도 우리가 물타기네요. 그냥 무슨 그렇죠. 말인지 막걸리인지 알 수 없게. 근데 전 논리는요.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얘기하는 국정원 예. 댓글 사건이나 그 국가적 범죄 행위를 해소하는 적폐청산에 예. 대해서 국정원 직원의 일탈이다. 이거랑 비슷한 논리 그럼요. 같아요. 아니 이거는 음주운전 딱 잡았더니 술 마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걸리다. 막걸리 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술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막걸리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게 그 소위 빼박 증거라고 하죠. 이 문자가 완전 캡처된 게 나왔으니까 이 빼박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인정을 했다.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들으시는 분들이 좀 혼돈하실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메인 화면에 뭘 배치하느냐 이런 것까지는 네이버의 권리가 있는 게 맞죠. 근데 다만 기사가 자동으로 언론사에서 배치한 기사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동으로 순위별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도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알고리즘. 말씀하신 예.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을 조작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특검 얘기하셨잖아요. 특검에서 문자 메시지 그때 미전실 사장 휴대전화에서 네이버 다음 삼성 관련 기사들 다 뺐다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스포츠 연예 이런 부분에서가 아니라 전체 전방위로. 부분에 있어서도 작업이 가능한 게 아니냐. 예, 근데요, 그건 증거가 있잖아요. 예, 지난해 최순실 그 국정농단 과정에서 특검이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의 휴대전화를 이제 압수했잖아요. 그때 그 휴대전화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2015년 5월에 지금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들이 모두 내려갔다. 포털 쪽에 부탁해뒀다. 이런 보고가 담긴 미전실 임원 이름이 함께 발견됐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도 네이버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까지는 아니다. 지금까지.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요것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그 이런 의혹을 하도 많이 받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의혹이니까 억울하다라면서 뉴스 개편을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뉴스를 노출하는 채널 서비스를 도입을 하겠다. 그랬죠. 그렇게 바뀌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언론사에게 편집권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이 채널 서비스인데 이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사람이 아니라 AI가 가능하게끔 아예 바꿔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네이버의 뉴스 편집 인력을 아예 없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또 그럼 알고리즘 그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데요. 맞아요. 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네이버예요. 사람이 설계하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진짜 역사가 길어요. 구새누리당이 이게 인터넷 여론이 신새누리당 구새누리당이 있어요? 그냥 구새누리당. 새누리당이에요. 그거 없어졌으니까. 새누리당이 그 과거에 국회에서 계속 포털과 인터넷을 문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완전 90% 이상 그쪽이 우호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85%만 돼도 못 견디는 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든 누가 하는지 밝히고 알고리즘 담당자를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서 거꾸로 포털 규제에 나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랜 논쟁이에요. 그때는 새누리당이 아니라 한나라당 아니에요? 새누리당은 2012년서부터. 네, 2012년에서부터 2016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진성호 의원 얘기는 그 전에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미 또 장악을 했다는 거죠. 이명박 정권 때. 그때 무슨 얘기냐면 진성호 의원이. 진성호 전 의원이에요 거기는. 네, 좋습니다. 진성호 전 의원이 기사를 막기 위해 밤새 포털 다음과 네이버에 우리 직원 동원해서 전화했다. 그래서 네이버는 평정됐는데 다음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네이버가 항상 다음하고 비교되는 게 뭐냐면 다음에는 특히나 이 아고라라는 그것 때문에 약간 뉴스가 메인에 올라오는 걸 보면 다음과 네이버가 확연히 다른 경우가 많았어요. 맞아요. 최근에는 이제 비슷해졌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근데 이제 과거 10년 정권 동안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 네이버는 어쨌든 이렇게 비대하게 커진 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에 약간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뭔가 협조를 해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었는데 네이버는 국가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 건으로 그 사실의 개연성이 높아졌고 근데 그 진성호 의원의 경우는요. 네이버가 진성호 의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법원이 중재한 내용은 조정을 해준 게 진성호에게 사과를 하라. 스스로 허위사실이라고 밝히고 사과해라. 그래서 그렇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안 밝혀진 거예요. 괜히 합의로 끝난 거예요. 이런 합의를 이른바 이제 우리가 뒷골목에서 이렇게 짬짬이 합의다.
그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 부분을 들여다보겠다고 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런 것까지 어떻게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이게요. 바랍니다. 아까 우리 그 고란 기자님이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편집권이거든요. 지금 우리 국가가 이렇게 난리가 난 게 댓글을 갖고 국민 의식을 조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편집권을 갖고 국민 의식 조작하는 거예요. 이 편집권이 제가 그 불과 지난주에 경험한데 같은 기사예요. 근데 사실 그 언론의 사이트라고 하는 게 영향력이 약해서 포털에 걸려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럼요. 근데 제 똑같은 기사인데 다음에는 메인 화면에 걸렸어요. 예. 그랬더니 댓글이 한 350개 정도 달렸거든요. 어허. 물론 좋은 댓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네이버에는 걸리지 않았어요. 예.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같은 기사. 당연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언론에 특히 첫 들어갔고 그 인터페이스에 노출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엄청난 차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요 다음 일면에 그 내가 한 국정감사 내용이 뜨냐 네이버에 뜨냐 이거 엄청 신경 써요. 지금 뜨냐 다음에 뜨냐. 그렇죠. 아니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항상 그 의혹을 하는 게 알고리즘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검색 순위 올라가야지 또 검색을 해볼까 10위 안에. 그쵸. 근데 올라간 게 느닷없이 쑥쑥쑥 빠져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빠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그건 사법 이미- 당국의 그건 요청이 있으면 이미 인정했어요. 네이버에서 네. 사법 당국의 빼는 조항이 요청이 있으면 있다고. 뺄 수 아예. 있다. 그런 예. 조항이 있다고. 네, 법원이나 사법행정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실금 순위에서 순위에서. 아예 특정 검색어를 삭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대한민국 합니다. 국적까지 빼지 왜 그거만 빼? 네이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시인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예. 누구시죠 여기? 예. 양언니 양주 찌찌뽕. 찌찌뽕 찌찌. 뽕찌찌. 제가 알려줬죠. 네. 예, 양지 설렁탕입니다. 양지 설렁탕. 아니 뭐 하나 하셔야죠. 오늘 방청객에 이렇게 훈수 두는 모드가 아니라 뭐 하나 어제부터 예. 어제부터 시범 사업 실시한 게 있어요. 어제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중반까지 일단 시범 실시한 게 웰다잉법이라는 게 실시가 됐습니다. 웰다잉법이요? 네, 뭐냐면 우리는 이제 존엄사, 안락사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더 이상 어떤 생명유지 장치를 이용을 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기만 하고 이거를 나는 좀 뗐으면 좋겠다라고 해도 그거를 의사들이 못 뗐던 이유가요. 그 법적으로 유명했던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인공호흡기를 제거를 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의사들이 살인 방조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게 한번 97년도에 사례가 있으면서 아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호흡기도 그렇고 또 뭐 항암제, 혈액 추적기 이런 거 있잖아요. 심폐소생 이런 것들을 중단하는 순간 사망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치료해서 회복될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굉장히 말이 많았고 그렇죠. 사실 이제 이미 대학병원에서 한번 인정을 한번 했었어요. 법원에서 정말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인위적인 살인이 될 수 있냐라고 법원에서 판례로 인정을 했다가 그걸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웰다잉법이다.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기만 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을 때 경우 회복될 가능성도 없었을 경우에는 자기 의사에 따라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을 해줬는데 그게 어제부터 이제 시범 기간에 들어간 겁니다. 그 시범 기간의 의미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예, 하시안.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릴 수. 왜냐면 이거 정확히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네, 아니 그게 뭐냐면 지금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한 13군데 기관을 가지고 시범을 해보고요.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웰다잉이라는 것을 명목상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그 이유를 들어서 치료 비용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혹은 그럴 리 없겠지만 의료기관에서 원래는 지금 의사 담당 의사하고 전문가 의사 두 사람이 이 동의를 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아 이건 웰다잉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연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는데 혹시 그게 좀 잘못 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기간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가능한데 사실 저도 치료를 포기하는 이런 그렇죠. 부작용이 될 수 저도 있는 거죠?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 권리를 뭐냐면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살고 싶은 사람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사실 경제적인 이유로 살고 맞아요. 싶은데도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웰다잉법을 적용을 해서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현대판 고려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 3대 거짓말이라고 하나요? 그 노인분들이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가 완전 그러니까 이 기존에는 유럽이나 특히 유럽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안락사까지도 그렇죠. 인정하거든요. 안락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네, 다른 안락사는 거죠. 뭐냐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죽음을 택하는 거죠. 죽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통을 줄이고 싶다. 편하게 죽고 싶다라고 해서 인공적으로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고 해서 아예 사실상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웰다잉법은 그건 아니고요. 딱 4개예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제, 혈액투석 4가지를 중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사전의향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게 사전의향서를 아침에 내 생각하면서 온 거예요. 나 전화해서 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왔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거는 이제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한 연후의 일이에요. 예. 그래서 가족 중에 가족 2명이 동의하면 이제 뭐 요 4가지를 뛸 수 있고 뭐 요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생명이 붙어 있고 살 수 있는 상태의 심폐소생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 판단을 어떻게 잘할까 이런 생각이 아까 들어서 제가 고민하다가 전화를 못했어요. 사전 의향서를 쓰려면 이제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몇 개 병원에 가서? 예, 미리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니 그게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실 때 사전에 그 부탁을 했어요. 기계적 방법으로 생명 연장을 하지 마라.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게 법적으로는 그때 보완이 완비되진 않았지만 인위적으로 내가 의식도 없고 그런데 나 살려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막상 돌아가실 때 혼수 상태가 되니까 네. 판단을 그렇죠. 못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놓고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이제 그것을 법으로만. 근데 일부 병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많이 하죠. 극심한 어떤 뭐 아주 중병, 암이 정말로 몸 전체에 이렇게 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에는 그 사이에 그 고통만 줄여드는 치료만 쭉 하다가 좀 편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곳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하고 있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은 애매한 경우들. 네. 저는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뭐 그렇기도 하고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살아계셔야죠.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의료진에서도 이분이 몇 년이 저희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나머지 이분을 MRI 촬영을 그러니까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를 보려고 MRI 촬영을 했는데 식물인간 판정까지 했어요. 네. 근데 몇 주 있다 깨어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그런 가끔 경우 있는데 있죠. 7년 만에 깨어나고. 이분이 이가 다 없어버렸어요. 이가 부서져 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분이 의식이 있는데 이게 기계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MRI 기계에 넣으니까 나를 의식이 있는데도 관에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를 바다닥바닥 해도 이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요. 황당한 경우 그러다가 몇 주 후에 깨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부분 그래서 정말 시범 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범. 정말 생명줄을 꽉 잡고 있는데 표현할 길이 없는 분들이 사람.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무의식 상태에서도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의식은 살았고 하는 걸 다 본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를 깨어난 다음에 그 얘기를 다 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주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이런 부작용을 잘 피할 수 있게끔 법이 정확하게 시행돼야 되겠다. 그 법적으로는 아직도 뇌사 같은 것도 잘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인정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시범 기간 동안에 거쳐야 할 일이 사실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해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간 사전 의향서를 지금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요? 예. 예, 19세 이상이어야 어제부터 하고요. 오늘은 사전 의향서구나. 내년 1월 15일까지요. 네. 지정된 전국 13개 기관을 예. 통해서 사전 의향서를 쓰는데 내용은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제, 혈액투석 등 4가지 연명 의료를 하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님 이렇게 말씀하고 하신 똑같은 거죠. 거죠. 예. 예. 9977님 노년 중환자를 모시고 사는 거 많이 힘들어요. 경제력이 넉넉한 모르지만 경제력 없으면서 살고 싶다고 한다면 다른 가족들은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건 현실이죠 또. 자, 노쇼는 뭐예요? 노쇼? 예약해놓고 안 오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음식점에. 나타나지 않는다. 쇼. 노쇼. 근데 노룩쇼 생각나네. 이걸로 식당이 망하고 그런데요. 네. 그래서 지금 롯데 그게 사실 그 2년 전에 그 유명한 최현석 셰프 있잖아요. 소금 막 이렇게 뿌리시는 분. 이분이 노쇼 추방 캠페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제가 됐었고 사실 그 캠페인 때는 조금 이게 사라지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논란이 불거진 게 뭐냐면 15일 날 롯데건설이 이 서초구 잠원동 한신 사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여기 이제 모든 건설사들이 뛰어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 롯데건설이 이제 그 승리할 것을 예감했다고 해야 되나? 예감하고 회식 자리를 잡았네요. 그렇죠. 400여 명분의
400여 명. 그 식당을 예약을 한 거예요. 제가 식당을 평생 해봤잖아요. 그럼 미리 저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150명, 200명 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인데 400명이다 그러면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야죠. 그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고 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만약에 왔다 그러면 저희 단체 예약 잡혀서 그렇죠. 오늘 못 봤습니다 하고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7시가 넘는데도 8시가 됐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롯데건설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 이게 무슨 회식으로 축하할 일도 아니고 떨어진 걸. 그래서 나타나지 않은 거죠. 이걸 본 식당 종업원이 SNS에다 올린 거예요. 오기로 해서 안 왔다고. 그 다음부터 이게 이제 노쇼가 논란이 됐는데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롯데건설 측이 아니다 실제 우리 예약한 건 300명이고 우리가 이러저러한 사정을 설명했고 100만 원을 미리 지급을 했다라고 했지만 이게 덮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노쇼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식당이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400명 했다가 300명 했다 그걸 해명이라고 해요? 아니야. 근데 이게 법적으로 너무해. 보면 식당을 예약한다는 것은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우리 그 비싼 집을 사고 팔 때도 위약금 10% 20% 걸고 했다가 그냥 뺏기잖아요. 사실 안 네, 사면. 네. 근데 식당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위약금을 내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 문화가 참 이런 데 이런 것 같아요. 밥 가지고 인색하게 굴면 그 식당을 탓하는 그런 이상한 약간 그게 기준이 있어서 그 식당 주인분들도 이걸 쉽게 못 나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약금을 받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 식당 주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약 예약을 했는데 아 저기 선불금을 얼마를 거셔야 되고요. 안 오시면 이거는 위약금으로서 뭐 저희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빡빡하게 굴어? 그럼 딴 데 가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가뜩이나 근데- 장사도 안 되는데 인심 잃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근데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한 10명 규모로 하면 지금 말씀대로 이제 뭐 미리 선불을 내는 게 이상하지만 이렇게 400명 이상 되면 저는 선불을 좀 내는 아니 문화가 저는 돼야 될 것 2명만 같아요. 해도 선불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2명 왜냐하면 예약을 하는 식당은 보통의 일반 식당보다는 좀 비싼데 네. 그러면 양을 네. 먹잖아요. 2명만 퍼크나도 그분은 그렇죠. 그 돈 잃고 또 고 기자 얘기한 것처럼 다른 손님 못 받아서 또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망하는 규모가 작은 식당인 경우에는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현대경제연구원이 식당, 병원, 미용실, 고속버스 등 100개 업체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노쇼가 초래하는 사회적 손실이 직접 비용이 4조 5천억 원. 4조. 아까 말씀대로 간접 비용만 8조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노쇼가 사실 또 이게 서비스업 쪽만 생각하시는데 이 병원도 노쇼가 많거든요. 예약해놓고 하는 거. 맞아요. 그게 한 13% 정도 된대요. 네, 실제로 평균적으로. 그래서 네. 병원 가면 예약 손님이 너무 많아서 진료 못할 것 같았는데 그냥 꾹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의외로 빨리 들어갈 때도 또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급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이런 노쇼 하시는 분들 때문에 본인의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서 이 사실 뭐 제도적으로 뭔가 한다 위약금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애플리케이션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예 예약을 할 때 메뉴까지 주문을 해서 결제를 해버리게끔 하는 이런 또 애플리케이션도 나오고 했는데 아니 얼마 전에 그 부산 기장을 근거로 한 영화 있거든요. 보안관이라고 이성민 씨. 네. 거기도 노쇼가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지역의 개발협회 무슨 회장 출마할 줄 알고 예약을 해놨다가 기억나시죠? 근데 떨어지니까 안 가. 똑같아요 여기 롯데건설하고. 그런데 60만 원 보증 네. 걸었었네요. 예. 40만 원 그리고 더 주고. 40만 원 추가 입금 100만 원. 예. 근데 300명이었으면 10,000원씩만 드셔도 300만 원이었었는데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물론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이 정도는 그래도 나은 편인데 그 300만 원 식당 통째로 비웠어야 됐을 거라서 손해는 컸을 제가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세상을 부드럽게 살았고 제가 식당 주인이었어 400인분 해갖고 롯데건설 앞에 다 갖다 줘요. 뿌려버려요 그냥 여기서 알아서들 먹으라고. 내가 손해 볼 테니까. 그래야지 사회적으로 관심이 이게 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식당 주인분은 이거 종업원이 올리셨다고 네. 했죠. 네. 주인은 못 종업원이 올려요. 올려서 그렇죠. 주인 입장에서는요. 종업원 원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래서 롯데건설이 찍혀가지고 우리 장사 안 되면 어떡할까. 찍혀도 돼요. 우리가 가주면 돼요. 어디에 거기. 이게 갑과 을이 이 현실을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렇죠.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예. 갑을 관계 때문에 이게 안 풀려요. 국회의원 대학교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자 끝내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언니 뉴스 마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고란 기자님, 예, 양지설렁탕. 양지 설렁탕 열. 변호사님. 자, 저는 광고 듣고 4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4부 여의도 미신타파. 자, 함께 하실 분. 정치가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문화비평가 경희대 이택광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기분이 안 좋으냐 하면 노쇼 사진을 봤어요. 네. 올라온 거. 이거 화나갖고 지금 이게 화나죠. 이택광 교수님. 준비하셨던 분들 어떨까요? 아니 사진을 보니까 쫙 깔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저망치 그 하루 종일 손님도 못 받은 거고요. 손님도 못 받았죠. 그러고 나서 저게 전부 식당이니까요. 뭐 식자재가 마냥 냉장고에 들어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없고. 전부 다 녹여놨을 텐데 예. 못 쓰는 식자재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하지요. 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저거는요 속상하면 안 돼요. 저는 정확하게 롯데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원가 비용이 3분의 1이거든요. 그날 그렇죠. 예상 매출 1,000만 원이었다고 하게 되면 일단 330만 원 먼저 네. 내고 저것 때문에 장사 못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내고 한 500 정도 내야 돼.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네. 하면 그럼 그럼요. 50% 내줘야 돼. 그래야지 이 집이 살아나지. 맞아요. 진짜 며칠 동안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다 없어져요. 저런 일이 생기면. 400명은 아니고 300명이었다고? 이거 지금 말이에요. 막걸리 이게. 예? 여기 알려줘갖고 우리가 여기 갖고 식사해야 되겠는데 며칠 동안? 그래야 되겠네요. 예. 팔아줍시다. 가서. 그래 무슨 좀 영혼 없이 얘기를 해 왜? 아니 근데 노쇼가 한국은 너무 좀 심하잖아요. 사실 예약을 했으면 예. 뭐 예약 취소를 빨리 하든지 그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가에 대한 이런 보상을 하든지 해야 예. 되는 거죠. 노쇼라는 것은 굉장히 그 상대방의 영업 행위를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신중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대체로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하게 될 사실 뭐 이 강아지 문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반려동물 문화도 사실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또 뭐 책임을 안 지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분노할 때 함께 분노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방송입니다. 방송국 이름 SBS요. 프로그램 이름 정봉주의 정치쇼. 진행자 봉도사. 그럼 틀려요. 정봉주해야 돼요. 정봉주예요. 예, 딩동댕. 좀 친하다고 봉도 사는 순간 시청률 꽝 청취율. 이순민님 빨리 도망가자. 저도 네일샵을 운영하는데 예약해놓고 연락도 없이 안 오는 손님 많아요. 이런 분들 때문에 다른 분 예약도 못 받고 그치. 저희 같은 소규모 네일샵은 하루 매출에도 엄청 손해나요. 이게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만연한 갑질이에요. 네. 예를 들어 저도 운동 다니는데 개인 PT 받잖아요. 근데 전날 취소하면 이게 안 한 거야 운동. 근데 오늘 들어와서 아침 취소하잖아요. 그럼 한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런 룰이 있어야 되거든 네. 원칙이. 네.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프로이드는 예. 그 환자분이 알리지 않고 그냥 안 오면요. 그냥 상담료 받았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아침에 머리 하고 오잖아요. 근데 전날 술 많이 먹었고 못 들리잖아요. 그럼 그 비용을 제가 미리 그 결제하는 데서 까요. 아니 뭐 호텔이 대표적이죠. 예. 호텔 같은 외국 호텔 같은 경우는 진짜 그게 없죠. 애누리 없죠. 그냥 일단 노쇼하면 무조건 다 그러면 그 돈은 다 차지를 하는 그래서 겁니다. 그 취소 가능한 예약이 있고 취소 네, 불가능한 불가능한 예약이 있는데 네. 취소 가능한 예약은 돈을 좀 더 비싸고 네. 주죠. 취소 불가능한 예약은 좀 싸단 말이에요. 그 네. 더 주는 돈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기본 서비스료죠. 아 역시 영국에서 유학파인데 뭐 딱히 영국 시골에서 유학했죠. 영국 시골에서 했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영국 다 시골입니다. 자 1207님 좀 올려주세요. 1207님 봉도사님 저 토요일날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정봉주의 정치쇼 열심히 듣는다고 잘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지역 물어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월 수입이나 학력은 왜 물어보시는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만연한 우리 사회 갑질 문화예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정보가 필요했을지 몰라도 필요할 수 있어도 적어도 얘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나쁘죠. 수 있다는 걸 알고 미리 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요. 예. 1단계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2단계부터는 뭐 조금 민감한 내용이 있는데 발표해 주시겠어요라고 예, 네. 선택. 네, 선택을 하든가 ARS를 돌리든가 뭔가 아하. 방도를 취했어야 되는데 사람이 계속 돈은 얼마 보세요. 그럼 또 민감한 내용을 물어보니까 되게 싫지요. 예, 아니 저한테 그 예를 들어 물어보세요. 돈 얼마 버세요? 물어보세요. 수입이 얼마십니까? 벌 만큼 벌어요. 또 학력. 학력? 예, 뭐 물어보세요 학력도. 최종 학력은 어디십니까?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네. 이제 조사기관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지죠. 네. 그럼 이게 조사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1207님 기분 나쁘신 거 저희가 대신 사과하는데요. 여론조사 기관도 이런 관행 좀 바꿔야 돼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맞아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정도의 말을 덧붙여주면 예. 되는 거죠. 이게 시작이 그거부터 그래서 그래. 인구 센서스 때도 너무 이런 게 나오다가 보니까 다 따라하게 돼요. 예. 국가에서 하는 인구 센서스 때도 그 물어보다가 보면은 수입이 얼마냐는 꼭 쓰게 해요. 국민 친화적으로 좀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갖고 서비스 정신이 잘 발휘된 나라가 문화가 살아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 국민 각자의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국세청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왜 인구 그럼 다 센서스를 물어봐. 하면서 왜 또 물어보는지가 진짜 오늘 이해가 안 가요. 말씀 나온 김에 여기 회사까지 끝까지 한번 가갖고 어느 회사인지 회사도 한번 찾아볼까? 근데 이거 그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모인 게 아닌데. 오늘은 아니 오늘 본론으로 우리가 가시죠 갑질. 이제. 네. 예. 자 본론으로 오늘 가시죠. 87심리 개에게 목줄 안 채우는 심리 네 개는 네. 안 물어요? 네. 왜 랩을 이것도 하죠? 네 개는 안 물어. 네, 네 개는 갑질이죠, 안 이것도. 물어 랩을 하지. 네. 근데 이게 목줄을 안 채우시는 분들을 보다가 보면 참 묘한 게요. 예. 조금 해서 절대로 다른 개를 물지 않을 것 같은 개들은 목줄을 잘 채워요. 오히려 목줄을 안 채우시는 분들을 보면은 커다란 개를 목줄을 안 채우는 게 많아요. 그런 게 네. 있었네.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그만 개는 왜 주인들이 목줄을 채우냐 하면은요. 우리 개가 다른 개한테 큰 개한테 실수로 덤비면 물릴까봐 목줄을 채우는 게 또 하나 있고요. 개가 달아날까봐 목줄을 채워요. 어허. 그런데 커다란 개들은 이제 주인 생각에 우리 개가 절대로 다른 개랑 싸워서 지지가 않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커다란 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호랑이를 키운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지고 호랑이를 키워서 호랑이를 길가에 데리고 나가는데 그 호랑이한테 목줄 채워서 데리고 나가면 폼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상황을 폼생폼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따만한 커다란 개가 주인을 목줄도 안 채웠는데 졸졸졸졸졸졸졸 쫓아다니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본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왠지 내가 얘를 갖다 아무 저절로 복종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뭔가 독재자의 모습. 네. 그런데 그 개가 만약에 굉장히 활발한 개여서 어디로 튈지 모르면 꼭 목줄을 채워요. 차에 치여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 산속에서 다니면 산속에 차가 없잖아요. 산속에서 다니더라도 공원도 차가 없고. 토끼 잡으러 갔다가 산속이 더 위험해요. 개한테 덫이 있어갖고요. 가지고 등산하다가 보면은 예. 개 잡는 덫에 이렇게 다리 하고 다치는 분들 많고요. 멧돼지 잡는 덫에. 멧돼지 잡는 덫도 있지만 사실은 일부러 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도 많아요. 거기에 개가 잡히잖아요. 네. 그게 데리고 가서 팔거든요. 고기로. 오, 그것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산속이 싫어해요? 네. 에이 뭔가 책임 못 질 것 같은 표정인데. 아니요. 옛날에 저희가 강아지 키울 때 저희 집 뒷산에 산이 있었는데 맨날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앞에 집개랑 싸우고 그 개가 달아났는데요. 예. 없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개 목줄 안 채운 분이 여기 있었네. 아니죠. 목줄 채웠는데 그렇게 됐어요. 저희 개도 용맹하게 싸웠는데요. 예. 앞에 집 개가 목에다가 이따만한 가죽국을 한 거예요. 용맹하게 아무리 싸웠대. 물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목줄은 그런 심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강아지가 전부 다 뛰어다니는 거 좋아한다고 생각하지요. 예. 개도 살찌면 뛰어다니는 걸 싫어해요. 힘들거든요. 어디선가 수습을 하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줄을 안 채우는 심리에는 수동적인 거와 능동적인 게 있는데 수동적인 거는 목줄을 채우지 않아도 우리 개가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다는 뭔가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하나 있는 거고 능동적인 거는 뭔가 커다란 개를 갖다 폼나게 복종시키면서 우아하게 인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개를 산책시키고 싶을 때 목줄을 안 채우는 게 있고요. 보통 목줄을 하면 답답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으신 분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공원이나 개만 있는 안전한 곳에 가서 그러지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는 별로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금방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한일관 대표분이 이제 그 프렌치 불독에게 물려가지고 폐혈증으로 사망했다는 프렌치 보도가 불독이 나와 있어요. 영국 종이라면서요? 원래는 영국 종인데 그걸 프랑스 사람들이 가져가서 자기들 종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영국 불독은 굉장히 크잖아요. 피플테리오의 그 좀 예. 변종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 근데 데려가서 이제 애완용으로 작게 키웠죠. 작아요 사실은. 근데 입을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용맹하고 그 싸움에 능한 개 같은데. 아니, 입이 그러니까 큰 개들 싸움을 잘하거든요. 싸움용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애완용으로 그냥 불독이 원래 이제 생긴 게 못생겼는데 네. 또 못생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애완용으로 키운 거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투견 본성이 있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직접 보시면 되게 귀여워요. 직접 보시면 되게 귀엽고. 귀엽다고 또 큰 물어갖고 지금 사고가 났는데.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걔한테 물려서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폐혈증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겹쳐가지고 돌아가신 것 같고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제는 혼자 다 하실 거예요? 강아지를 지금 안락사를 시켜라 말아라 이제 그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뭐 좀 너무 나간 논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견주에 해당되는 최시원 씨가 합당한 어떤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그 목줄을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제 별 큰 어떤 변화 없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일으키고 있다. 너무 많이 이제 이런 변화들이 빨리 일어나죠. 우리나라들은 보시면은 제가 사실 그 어릴 때만 해도 이 강아지는 인간의 친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또 음식 재료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시골에서 강아지를 집에서 키운다.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우리 외삼촌이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미국 가니까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더라.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문화적 충격이 있던 시절이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냥 끈도 없이 그냥 풀어놓고 키우고 들판에 뭐 동네방네 개들이 있고 개한테 물리는 것도 뭐 여사였어요. 쉽게 말하면 뭐 저도 개한테 물려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문화에서 갑자기 이제 이런 문화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이 육박하는 시대가 왔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뭐 이와 관련돼서 뭔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온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거기서 살아봐서 아는데 아무한테나 강아지를 분양해주지 않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유럽에서는 아무나 개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더라고. 영국에는 위험한 개법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절대 못 키우는. 만약에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견주가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처벌도 엄청나고 14년형까지 나온다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키웠는데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인식 변화 그다음 법 제도적인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지금. 그걸 논의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뭐 강아지를 안락사를 시켜라 말아라. 뭐 강아지는 나쁜 놈이다 이게 아니라 강아지는 강아지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아지 입장에서는 견주의 논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견주는 견주지만 우리는 견주는 사람이지만 강아지는 동물이잖아요. 동물은 또 동물의 논리가 있는데 개 입장에서는 또 친하다고 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도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제가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친하다고 물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할 때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불면은 나를 공격하는구나 생각하시는데 얼굴을 또 핥히잖아요.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도 이제 강아지가 예를 들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강아지가 자기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어린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미 개가 어떻게 강아지를 훈련시키냐면 사실 물잖아요. 물면서 훈련시키잖아요. 그런 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는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강아지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견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훈련 갖고 되지가 않아요. 본성은요? 한 강아지의 습성에는 한 4가지가 좌우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질이 있어요. 좀 이렇게 좀 아무리 순화시켰더라도 그 강아지의 기질상 조금 싸나운 강아지가 있고요. 그렇죠. 또 야성의 본성은 어쩔 수 없다. 또 강아지가 요만하면 물고 싶어도 못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의 어떤 기질과 신체 상태가 첫 번째 좌우가 되고요. 두 번째 같은 종이라도 지능이 좌우가 돼요. 인간도 똑같은 인간이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지적장애가 있듯이 똑같은 종의 강아지는 대부분 비슷한 지능을 갖고 있지만 그중에 굉장히 지능이 낮은 경우에는 아무리 훈련해도 안 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세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 환경에 영향을 줘요. 왜냐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너무 큰 강아지를 너무 좁은 곳에서 있거나 스트레스. 아니면 강아지도 강아지의 사생활이 있거든요. 뭔가 본인이 혼자 있을 수 있고 주인을 피해서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으면 얘가 되게 화가 나요. 그리고 마지막은 뭔가 하면 양육에 해당되는 점이 있는데요. 강아지를 키울 때 인간은 강아지 안고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강아지는 제일 싫은 게 인간한테 안겨 있는 거래요. 제가 만약에 저한테 안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세요. 좋아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나 고양이는 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방식이 그런데 있죠. 이제 강아지가 아주 세게 누굴 무는 건 아닌데 집에 있는 손님이 와서 물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거를 보고 굉장히 주인이 정색이 되고 강아지를 치우고 해야 되는데 살짝 강아지가 위협할 때 웃으면서 막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또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아우 잠깐 여기 있어 미안해 하면서 오히려 보상을 주는 거예요.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위협할 때마다. 강아지 입장에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네.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주인들을 보다가 보면 그분들은 이 강아지가 나한테만 밥 주는 나한테만 충성하는데 그걸 어떻게 충성하고 밥 안 주는 다른 사람한테는 약간 공격적인 거를 보면서 충성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본인을 안 무는 이유도 별로 본인을 좋아해서 안 무는 게 아니라 예. 밥을 주니까 안 무는 경우가 있어요. 유난히 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발동이 제대로 걸리세요. 근데 이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서도 가끔 이제 이렇게 개한테 물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번 한일관 사건 같은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지만 예. 제가 있을 때 큰 사건이 났어요. 피플 테리어가 집배원을 우편 배달부를 물어가지고 원래 사망하게 피플 테리어는 만든. 사람을 잘 안 무는데. 네, 안 무는데 하여튼 그거죠 바로. 예. 그래서 이제 뉴스에 나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때 대부분의 영국 사회의 반응은 그건 분명히 집배원이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라는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극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을 것이다라는 것이었고 물론 이제 그게 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플 테리어가 훈련을 못 받았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안락사까지는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해가지고 그 보면은 강아지들이 가는 그런 훈련소가 있거든요. 군대 훈련소 같은데 그런 데를 일반 보냈죠. 교도소를 간 거죠. 네, 보낸 거죠. 징역 간 거 징역. 강아지 교화소. 징역. 사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 2세가 또 굉장히 그 뛰어난 강아지 트레이너로 유명해요. 이분이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분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옆으로 많이 네. 오늘 두 분 다 옆으로 가고 계세요. 개처럼 네. 개가 이제 개처럼 옆으로 걷고 계세요. 3880님 14년차 집배원입니다. 거의 해마다 개한테 물리지만 동네 인심 때문에 신고 한 번 못했어요. 유유. 그럴 때마다 개 주인들은 우리 개는 사람 안 문다라고 말하겠더군요. 일단 답답해. 실제로 물렸는데. 저런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 그냥 저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이상하게 집배원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개들도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것 같은 게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 왔을 때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집배원들 오토바이 소리만 들으면 이렇게 짖는 개들이 있어요. 오토바이 소리가 우리가 들어도 자극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개들이 저기 카페트로 청소하잖아요. 예. 진공청소기 돌리잖아요. 예. 그렇게 잘 짖어요. 그냥 쭉 빨아버려야 돼요. 그럴 때는 털을 이렇게 쭉쭉 해갖고 그래서 시원하게. 그게 이제 안전거리하고 도주거리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해오셨네요. 도주거리는 뭐 개가 됐든 호랑이가 됐든 사자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어떤 적이 왔을 때 충분히 도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는 게 도주거리예요. 예. 그러니까 도주거리가 확보되어 있다. 한마디로 해서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개들이 잘 안 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주 달아나면 되니까. 그러나 엘리베이터 같은 데 위험한 거지요. 도주거리가 없어요. 개 입장에서. 그래서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공간이 된다는 거죠. 엘리베이터는. 그런 다음에 안전거리는 뭔가 하게 되면은 개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이상 다가오면은 본인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안전거리예요. 그래서 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같은 폐쇄된 공간은 안전거리도 없고 도주거리도 없으니까 주인이 잘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 최악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럴 땐 주인이 딱 데리고 있든지 끈을 단단하게 갖고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일 좋은 건요. 우리 개가 만에 하나 다른 사람을 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아무도 없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이게 예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11층에서 타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4층에 누가 타. 그럼 타지 마세요 그래요? 그럴 때는 개를 안 뜬지. 그렇죠.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 개가 좀 위험해서 그런데 제가 내릴 테니까 비켜져 있으세요 한 다음에 상대방이 비켜서 탄 다음에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타고 내려가면 돼요. 저런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키우죠 개를?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개를 강아지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강아지는 사실 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는 그냥 귀엽고 이런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뿐만 것이 아니고 강아지에 대해서 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으면 반려동물로 키우지 마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책임을 질 수 없으면서 내 강아지는 안 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위험한 개법이 있는 영국에서 공부한 이태광 교수의 이 지적이에요. 이게 멋진 지적질. 그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키울 수 있는 개를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키울 수 없이 커다란 게 내가 키울 수 없이 컨트롤할 수 없는 개를 욕심내지 말고요.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거를 해주면 되고요. 그런데 예. 또 문제는 또 뭔가 하게 되면은 아까 엘리베이터 얘기하셨지만 비슷하게 막상 또 되게 산책도 좋아하고 자유롭기를 좋아하는 개들의 입장에서는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개가 안전한 개임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껏 뛰어놀 곳이 없는 것도 또 역설적으로 사실이에요. 아니 이 서정희님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정희님 방송 들으면서 불쾌한 사람이 저밖에 없나요? 운전하다가 왔다 갔다 차 세웠네요. 큰 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정복력이 있다니요. 세 분 중에 현재 개 키우는 분은 없는 것 같네요. 개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불쾌하고 문제시되는 게 자기 개는 작다고 목줄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최명기 원장님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일단 아까 최명기 원장님 설명에 짧게 시간이 없어요. 짧게 딱 끝났어요. 제가 정복력이 있다고 하진 않았고요. 예. 큰 개가 줄이 없는데도 보고 나한테 복종하는 거는 주인한테 굉장히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를 준다는 거죠. 그 큰 개 특별히 목걸이 하고 다녀라 그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최명기 원장, 이태강 교수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정봉준 정치쇼 오늘 마치고요.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아까 했나 보죠. 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제가 이 시대의 양심한 게 어제 제 팬이 보내준 문자입니다. 정의의 화신 이 시대의 양심 정봉주 의원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권성동. 자, 국회의원 사촌 동생도 강원랜드 인사청탁 의혹. 자, 도대체 어디까지 했습니까? 공인으로서의 갈 길을 잘못 가고 있는 분들. 자, 가계부채 종합대책 오늘 발표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2,500 돌파. 자, 경제는 심리가 살아나고 있죠. 경제 좋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 저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반했습니다. 노브레인이 부릅니다. 넌 내게 반했어. 넌 내게 반했어. 정봉재 정치쇼 1부 들어갑니다. 이름하여 뉴스 브리핑. 자, 바쁘셔서 TV 못 보고 신문 못 보고 기사 못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신문 못 보신 분들께 오늘 뉴스 브리핑 30분만 들으면 하루를 관통합니다. 자, 뉴스 브리핑 함께 하실 원포인트 뉴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축하합니다라고 한 분이 부인이에요? 예, 이름은 제 와이프와 똑같네요. 박수진. 네네. 오호. 부인이에요? 네. 집사람. 정상근 기자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번 틀어주세요. 중간에. 중간에요? 끝날 때. 분량이 또 없어지네요. 축하합니다. 자, 박수진님 그래도 남편 이렇게 고생하는데 생일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가정 애는 몇 명이에요? 아직 없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빨리 나이죠. 네. 조국과 민족에 충성하는 길은 애국하는 길은 애 낳는 길이다. 네네. 예. 둘도 부족하다 셋만 낳아 잘 기르자. 셋까지는 좀 그렇고요.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번 주까지 다음 주 초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 SBS 정봉주 정치쇼 진행자 정봉주 딩동댕 전화 오면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네. 이번에 한 10% 나와야 돼요. 아직도 안 끝났나 보네요. 예. 청취율 조사가. 그럼요. 우리 여기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네. 10명 되면 1%예요. 왜냐면 1,000명 조사하는 거니까. 예.
샘플이 1000명이니까 20명 되면 2%예요. 30명 되면 3%. 50명만 전화 받았고 나 전화 받았습니다. 이거 올려놓으면요. 그냥 5%. 5%. 쭉 가는 거예요. 5%면 상당히 높은 거죠. 2%만 돼도 라디오에서 여기 그 FM에서요. 사장님이 날마다 얻고 다녀요. 네. 엄청나게 높은 거죠. 주차장서부터까지 얻고 올라. 2%만 돼도. 네. 예. 이미 돌파했어요. 2%는. 아 이미 돌파했어요. 그러면 네. 오래전에 돌파했어요. 이제 목표를 더 이제 Once 높게. upon a time. 네. Man in Black. 제가 오늘 Man in Black 아니에요.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정지희님, 아니 검은 옷 입고 왔다고. 검은 옷 입고 오셔서 예. 네, 갑자기 청취율 얘기하다가. 정지희님, 도사님 블랙으로 입으니 더 멋있으시네요. 땡큐. 송명경 항상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 남겨요. 내용들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홍도사님 화이팅. 자, 정상근 기자님도 화이팅. 네, 자, 감사합니다. 기사 뭐 가져오셨어요? 국가정보원이 2009년 4월에 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 그 검찰에 고가식의 수수로 망신을 줘라. 적당히. 네, 적당히 망신을 줘라. 예. 네, 이런 말을 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이 개혁위원회에서 23일 그 산하에 있는 적폐청산 TF로부터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공표를 했는데 예. 그 2009년 4월 21일에 그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측근인 한 국정원 간부가 예. 그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만나서 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고가식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울러 국정원 직원들은 그 하금열 당시 SBS 사장을 만나서 그 노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을 적극 보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또 현 KBS 사장인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이었죠. 예.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에게는 200만 원을 건네면서 국정원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예. 청탁을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 네. 200만 원 주고. 그때 200만 원 지금 그 느낌으로 하게 되면 한 4,500만 원 느낌이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니죠. 2009년인데요. 그렇죠. 8년 전이에요. 8년 전이긴 하지만. 그럼요. 10년인데요. 뭐 그렇게 임금 상승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물가 인상만 1년에 한 3%에서 5%좀 잡아도 네. 40% 아니에요. 뭐 어쨌건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 KBS 당시 보도국장이 만약에 2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예. 좀 너무 그 뭐랄까 하여튼 KBS 보도국장이라는 지위치고는 적은 돈에 이렇게 쉽게 움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죠. 사람은 캐릭터죠. 소액 매수가 가능한 사람. 아, 네. 네. 그렇게 되면 뭐 어쨌건 그릇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종기 그릇. 네. 간장 종기. 네,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 다만 예. 그 하금열 SBS 사장하고 예. 고대영 KBS 사장 측은 네, 이 사실을 부인을 하긴 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 관심은 좀 가져야 되는 게 그 고가의 시계라고 하면은 그 논두렁의 시계를 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받아갖고 수사가 조여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 권양순 여사가. 권양순 여사께서 이렇게 버렸다고 했는데 여사께서. 그런 표현과 관련해서는 이게 국정원 발인지 아니면 검찰 발인지는 확인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하지만요. 지난해 말 네.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그 사자성어, 네. 고사성어 뭔지 기억나세요? 지난해 말이요. 예. 되게 지난해 희망적인 말에-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아니죠. 하는데. 지난해 말에 막 국정원 그 최순실 게이트, 네. 국정농단이 퍼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올해 말하면서 사실은 내년도 2017년까지 같이 포괄하는 걸 뽑은 거죠. 기억나세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럴 때 하는 얘기예요. 올해의 상황을 두고 천라지망, 하늘의 망과 그물과 땅의 그물은 네. 성기성기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크고 넓어서 숨을 곳이 없다. 아. 도망갈 곳이 없다. 네. 예, 이분들한테 한마디 해줘야 돼요. 우리가 세금 내서 만든 국정원이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네요. KBS가 천라 지망 네. 망이잖아요. 망 하늘에 뭐 그물 땅에 망 이런 건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내서 만든 국정원 그렇죠. 우리가 내서 만든 KBS 수신료로 운영이 되니까요. 그러면 그런 게 당신들 그렇게 장난치는데 이 장난감으로 보였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숨을 곳이 없다. 네.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범죄자들 잡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뭐랄까 하여튼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마타도어를 이렇게 그럼요. 언론, 국정원, 검찰이 결탁을 해서 했다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화가 나서 방송 진행을 못했어 이런 거 보면은. 네, 잘 하시는데요. 지금 열이 받아갖고 네. 이걸 지금 들으라 그러면 번쩍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인격이 네. 이미 쥐에게 잡혀서 감옥을 갔다 온 뒤에
인격이 성숙해서 네. 참으면서 사는 중입니다. 네,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네요. 왕지목의 방울은 누가 달까? 네, 그렇죠. 요새 얘기해 보세요. 감옥 갔다 오면 부인이 우리 남편 영웅이래요. 제 와이프가 감옥 갔다 오면 박수진 씨가. 자, 아닐걸요? 두 번째 뉴스. 네,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요 정도로 하면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다 알아듣겠죠? 네, 그럼요. 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적당히 국정원과 검찰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방송사까지 끼고 망신을 주는 쪽으로 갔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두환 정권 5.18 조직적 은폐 시도? 네, 그렇습니다. 그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23일 그 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1985년이죠. 그 80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5.18 관련 사실을 왜곡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졸렬에 80위원회 80년 5일 광주항쟁에 있었으니까 80위원회. 네. 그러니까 왜 이름을 80위원회 이런 식으로 지었나라고 하면은 그때 상황을 좀 추측해 보면은 그때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 있었고 그 5.18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굉장히 방화 사건이 아니라 점거 사건이군요. 네, 5.18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굉장히 분출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때 80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뭔가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80위원회라는 이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껏한 게요. 거기 이제 이분들이 그 경북 뭐 대구 이런 데 출신 아니에요? 네네. 그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대구에 가면 80산이 있어요.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관점을. 그냥 상상력이 그 수준이에요. 저렴한 사람들. 그렇군요. 어쨌건 이 80위원회라는 거 만들었는데 80년을 뜻하고 또 보니까 익숙하거든. 80산. 80산에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부처님 상이 있잖아요. 그래요? 예. 가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히말라야 산이 가보지 않으면 없어요? 아니요, 뭐 있겠지만 뭐 어쨌건 큰 불상이 있는지는 잘 모르죠. 생일날 오늘 좀 버벅거리시네. 힘드네요, 진짜. 이 프로그램이 제일 힘들어요. 네. 자, 조직적 은폐 시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80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육군본부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요거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군인들의 체험수기라는 게 있는데 요게 85년하고 88년에 작성이 됐대요. 근데 이 체험수기에 한 공수부대 요원이 그 폭도들을 200에서 300m 거리에서 그 지면 사격과 공포 사격으로 쫓아보냈다. 이런 대목을 쓴 게 있었는데 여기서 지면 사격이란 단어가 수정액으로 지워진 흔적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공포탄을 지면으로 쏘면은 탄환이 튈 수가 있잖아요. 탄환은 없지만 어쨌거나 뭐 이렇게 실탄 같은 경우에는 튈 수가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좀 2010년, 11년, 12년, 13년 뭐 이런 때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 퇴행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지난 9년 동안 진짜 나라 안 망한 게 비정상이에요. 국민들이 건강하고 국민들이 훌륭해서 안 망하고 버텼던 거지 이게 나라예요, 진짜. 이 같은 처지인 청년 중에 한 명은요. 186군데에 입사 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인턴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겨우 한 군데 됐는데 진짜 이 청탁 비리를 보고는 분통이 터져갖고 지금 청년 분통 시대예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 은행도 사실 그 국가 정부 지분이 있는 은행이고 뭐 강원랜드도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이죠. 이러니까 이게 드러난 거지. 사실 사기업은 이건 뭐 옛날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많을 텐데 다만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사기업은 약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백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겠거니. 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공공기관이잖아요. 근데 그 사기업은요. 그럼 공정하게 해야 되는 고 거잖아요. 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인정을 하면서도 또 다른 부분에 사기업은 오히려 깨끗한 게 사기업은 자기 기업에서 일을 할 사람들을 뽑고 그 기업에 이익이 안 될 만한 사람은 안 뽑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예 TO가 있어요. TO가. 그러니까 TO가 아예 TO가 있어요. 아예 두 분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사기업에 청탁인지 뭔지 최고의 금수저는 저는 다스에 들어간 이시모 씨 같아요. 이시 X 씨. 거기는 얘기하면 돼요. 거기는 금수저가 아니죠. 거기 자기 거죠. 그냥 몸이 내장이 금해요. 그분은 들어간 게 아니죠. 자기 건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 여기 뭐죠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정봉주의 정치쇼. 정치쇼 우리 듣는 가족분들이 같이 열받아 할 게 이 권성동, 염동열 이분들이 청탁 논 핵심 아니에요. 이게 함승희 지금 사장 이분이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승희 현 사장이
정의롭게 이것을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감에서 그래서 두들겨 맞으셨죠. 정의롭게 공개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픈된 스토리예요. 네. 네. 그러나 그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 뭐냐면 권성동 강원도 지역구죠. 네. 염동열 강원도 지역구죠. 네. 함승희 의원은 노원구 저한테 17대 싸웠고 저한테 진 사람이에요. 노원구가 지역구인데 고향은 또 강원도예요. 네. 권성동 염동열 이 두 분이 내년 강원도지사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후보예요. 근데 강원도지사 자리를 놓고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다 공개한 거예요. 그 지들이. 내부 폭로전이라는 얘기세요? 내부 폭로전이에요. 사실 함승희 그분도 정말 많은 문제를 이번에 드러냈잖아요. 강원랜드 돈 가지고.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런 거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래네. 이들이 그 보이는 게 청탁 문제는 정말 열받는 거고 그 밑에 이 권력 투쟁하면서 이게 또 불거진 거예요. 근데 정우택 대표 말을 잘못하셨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는 정상적 속담이고요. 똥 묻은 개가 오줌 묻은 게 나무란다. 뭐 이렇게 돼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아니, 똥 묻은 개가 더 똥 묻은 게 나무란다. 그렇죠. 지금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말씀하신 정봉주 의원 말씀하신 게 맞고 이전 투구한 거라면 문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까가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문 대통령께서도 나오셔서 강력히 민영사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셨지만 처벌하기가 참 애매해요. 네.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안 됐던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수사에 걸려 몇백 명 걸려도 한두 건 되는 게 정말 공문서를 위조했다든가 이런 정도가 아니고는 처벌이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한 거래를 주고받은 게 별로 없어요. 왜? 강원랜드요? 어차피 저는 강원랜드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긴 한데 어차피 그냥 놔둬도 돈이 마구 떨어지는 데입니다. 꿀단지예요. 1조 내지 1조 5천억 정도의 수익이. 뭐 특별한 영업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관리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대가를 주고 청탁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눠 먹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이 되기가 어려운 거고 배임수재 같은 게 되기가 어려운 게 누군가에게 부정하게 뭔가 흘러갔어야 되는데 어차피 남아 돌아가는 거를 그냥 자기네들끼리 나눠 가진 모양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사람들 내보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내보낼 수도 없어요. 그 내보내려면 자기 경력을 허위로 조작했다든지 이런 탁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안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그게 문서 위조가 아니라는 아무것도 네. 없는 거예요. 직권남용이 되려고 해도 직권남용도 되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압력을 넣어서 이 기관에서 해서 마지못해서 들어줬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나눠 먹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도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에 뭔가 민원이 있는데 그걸 해결해 주기엔 대가로 한 거 그것도 아니고 뇌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규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규정을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그 네, 규정을 만들어야죠. 새로 만들라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예.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후원의 대가성, 후원금의 대가성 문제가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기에 후원금을 주고 청탁을 했다.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그 보통 우리 국민들 이분들 열받지 않고 그리고 이게 정상화되는 쪽으로 가야 되기 위해서 이 규정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고요. 예. 요건 지금 국감에서 나온 건 일부 사례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한겨레 신문에서 뉴스 공공기관 채용 비리 원천 봉쇄 가능한가? 최민희 의원님. 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네, 취임사였었죠. 아주 멋있었어요. 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왜 멋있냐? 우리 같은 머리는 절대 못 외워요. 양지열은 외우는데 예. 양지설록다 이런 거를. 기평과 공결정. 정의. 예? 그 뭐냐? 기평 기회는 평등하고 과공. 보통 저렇게 앞 글자 따서 외우는 게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기평과 공결정. 근데 무의미 철자는 외우기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셨다는 거야. 이 내용을 못 외우는 건. 그럼요. 이해 못했어요. So cool. 예. 이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이거 평생 이해도 안 되는 거지. 철학적 배경이 있는 건데. 오. 의문의 일패 최민희. 얼른 그거를 하세요, 몰라요 저는. 근데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네. 수비 회의에서 이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심지어 전수조사해라. 예, 이런 얘기. 강원랜드 때문에 이렇게 불거지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민영사상 책임을 묻자 이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 이따 우리 양 언니가 예. 법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고요. 우선 국감에서 하시네 그냥.
아닙니다. 예. 국감에서 드러난 실태를 보면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인데요. 2012년, 2013년 강원랜드 최종 합격자 수가 518명입니다. 518명. 그런데요. 청탁한 사람이죠. 청탁 대상자가 625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탁 대상자 5.18 항쟁 6.25 전쟁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네요. 그런데 이 청탁 대상자 650명 전원이 518명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 청탁자라는 거 100%. 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백에서 밀리면 떨어진 거예요. 네, 백이 그렇죠. 있더라도. 그래서 보면 청탁자 명단에 우리 PD가 관심 있어. 입이 다 여기 놓다 벌어지셔서. 떨어졌나 봐 우리 PD가. 그래서 이게 웃기는 게 소관부서인 문체부 청탁, 네. 지경부, 고용부, 경찰, 시도의원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국회의원도 7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팟캐스트면 야삐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한 분은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은요. 변호사 시절 사무장의 아들. 뭐 이게 다정도 병이냐. 예. 다정도 병이냐. 사무장 아들까지 챙겨주는 이런 다정도. 그리고 권성동 의원 사촌도 인사청탁. 예. 권성동 의원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권성동 의원 동생 이름이 권은동이던가요? 예. 그분도 청탁을 했다라고 또 일부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촌도 있고 뭐 하여튼 아주 복잡한 지금 상황입니다. 권은동 씨는 지금 뭐 하죠? 그 건설업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인사청탁뿐만이 아니라 강원랜드 주변권 관련해서 사업권 의혹도 따낸 걸로 의혹이 제기되는데 본인은 물론 손실만 봤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확인을 있습니다. 해봐야 되는데 축구협회 감사. 그것도 권성동 씨 동생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작가분들이 확인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축구협회 감사. 그래서 오늘 오전에 실시간 검색어에 1위 한 포탈의 1위가 계속 권성동 국회의원이었습니다. 1위 차지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권은동 맞네요. 강원도 축구협회 회장이고 전 대한축구협회 감사. 봉도사님 진짜 머리 좋아요. 네, 그런데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는 왜 국회의원 하다 보면 후원 받잖아요. 그 고액 후원자 조카까지 부정 청탁으로 입사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고액 후원자의 조카입니다. 그렇죠. 염동열 의원의 조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돈 8총까지 해먹었냐 이런 비아냥이 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더니 우리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150명을 공채했는데요. 이 중에 10%인 16명. 10%가 금감원, 국가정보원, 은행 주요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또 아는 사람을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심상정 의원이 폭로했습니다. 근데 이게 금감원 전 부원장의 추천 사례도 2건인데 이거는 금감원 부원장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감독기관이니까 그렇죠. 은행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막 터졌는데요. 이 방식도 진짜 치졸해요. 서류 전형의 경우 내가 청탁한 사람이 인적성 점수가 낮으면 인적성 점수를 참고사항으로 바꾸는 거예요. 중요 기준이었는데. 막 룰을 막 바꿔버리는구나. 룰도 바꾸고 뭐 그러니까 좀 아까 우리 고량 기자님 말씀대로 백이 세면 들어가고 백이 약하면 못 들어간 게 없으면 아예 대상도 안 되고. 백이 정말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청탁인데 백이 막 20개씩 동원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 옛날에 제가 자랄 때 저희 아버지랑 그 친구들이 얘기할 때 빽 하고 죽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빽. 그래서 얼마나 절실하다가 가슴에 사무쳐. 근데 그게 70년대 얘긴데 이거는 지금 2010년대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조준 사격으로 오해받을 수 있겠다. 혹은 조준 사격의 느낌이 있으니 지워버렸다. 네, 수정액으로 삭제된 흔적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5월 21일 집단 발표가 이루어졌을 때 무릎사 자세로 집단 사격했다. 뭐 이런 수기 내용이 있었어요. 조준 사격이네요. 조준 사격이죠. 무릎사 자세는. 네, 이런 충격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88년 발간된 최엄 수기와는 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네, 한마디로 이렇게 80위원회라는 곳에서 은폐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추명호 최순실 보도 이틀 뒤 국정원 자료를 폐기했다. 네. 얼마 전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죠. 네, 이 추명호 오민석 부장판사.
네. 이 추명호 국정원 국장이라는 사람은 그 국정원 직원인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는. 비선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했고. 그렇죠. 최순실 관련 보고했는지는 그때 당시 보도가 나올 시점에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추명호 국장은 이미 증거인멸을 했다는 거죠. 했죠. 네. 그럼 추명호 국장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가 들어가야 할 것이고 네. 이상하게 오민석 부장판사를 제가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예. 몇 가지 뭐 다른 사례가 있었나요? 아니요. 이렇게 이제 보도 자꾸만 논란이 되면 제가 이름을 기억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머리가 나빠갖고 한번 기억한 것은 많이는 기억 못하는데 한번 기억하면 평생 기억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제 이름은 기억 못 해주시길. 아, 못했어. 계속 보고 있잖아. 정상근. 예. 네. 오늘도 상근하시나요? 아, 예. 아, 힘들어.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 추명호 국장은 게다가 또 최순실하고 계속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JTBC가 태블릿 PC를 보도한 이후에 10월 24일. 네, 이틀 뒤에 이 자료들을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예. 또 게다가 여기에는 국정원 감찰실장의 승인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정원의 조직적 은폐도 의심이 좀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어쨌건 이런 식으로 증거를 은폐를 해서 그 당시에 11월에 국정원이 추명호 국장에 대한 감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은폐를 했으니 결국엔 이 감사가 무혐의 결론이 나왔었는데 좀 다시 한번 검찰에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한쪽은 그냥 권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조직과 집단은 그냥 무혐의에 덮어주기 급급하고 이게 나라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 그 많은 1,700만 시민들이 네. 촛불 등에 맞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니야 이게 나라냐고. 얼마 안 있으면 그 네.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온 지 1년이 되는 그렇죠. 네, 날이기도 하죠. 10월 25일인가 26일이 첫 번째 촛불을 들었던 날인데요. 네, 아마 예. 그랬을 거예요. 그주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그 주 토요일에. 아, 네. 오늘 태블릿 PC 보도된 딱 1주년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24일. 아, 그러네요. 벌써 훅 지나간 것 같은데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네, 촛불을 들고 이 추운 네. 날씨에도 계속 엄청난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셨죠. 예. 첫 번째 촛불이요. 10월 22일이었네요. 아, 그렇군요. 예. 태블릿 PC 보도 나오기 직전. 예. 네. 그때는 많이 안 모였고 10월 29일 그다음 11월 5일이 아마 그때 100만이 돌파되는 시점이었을 거예요. 네. 11월 5일이.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예. 여론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었습니다. 여론이 그 촛불 쪽으로는 좋아졌죠. 촛불 쪽으로 많이 모였어요. 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자, 그럼 추명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가 할까요? 검찰에서는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뭐 검토 중이라고는 하는데, 근데 사실 검찰에서 제출했던 영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법원이 상당히 기각을 많이 한 예. 좀 그런 상황이어서. 알겠습니다. 자, 생일을 맞이한 정상근 기자님. 네. 암만 생일로도 끝내야 됩니다. 인사하세요. 아, 네. 감사했습니다. 예. 자, 저는 광고 듣고 2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화요일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일주일에 가장 강력한 수다. 언니들의 수다. 언니 뉴스. 자, 함께 하실 분들 최민희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 내가 얘기했잖아. 해병대 의원 최민희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님 하면 인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다시 할 때까지 최민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자,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언니뉴스의 업서거입니다. 저는. 아, 없어 목소리 왜 보여요? 이렇게 굵어요? 예, 아니 언니가 아니고요. 언니 뉴스에 없어버리겠대요. 예, 잘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여의도 양지탕. 여의도 양지탕은 왜 갑자기? 설렁탕 드시러 한번 가셔야죠. 양지탕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양지탕을 10그릇 먹으면 양지열이에요? 정말 오늘 이건 너무 아재 개그 장렬이에요. 이건 초등 개그예요. 아재 개그가 아니라. 근데 돌아서면 기억나요. 그래, 양지열을 안 까먹겠어요. 약간 이불킥하면서 생각나는 예, 농담. 자, 고란사에. 예, 안녕하세요. 중랑이. 귀에서 고란사가 징징거리죠. 진짜 밤에 잘 때마다 생각이 나서 산재 청구해야 될 것 같아요. SBS에. 예. 자, 첫 번째